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이 대망의 코스피 2700 포문을 열어준 것은 뜻밖에도 AI 반도체가 아닌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의 수혜주로 한국의 조선사들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시장을 움직이는 큰 흐름들 이 세 분께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차분하고 저음 톤으로 멋있습니다.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원래 좀 차분하셨어요. 그랬나요? 네. 오늘은 좀 더 차분하게 죄송합니다. 내마녀의 날이잖아요. 네. 코스피가 드디어 2,7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뭐 대거 유입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유입됐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가누기 대단히 힘든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3월 19일, 20일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점도표가 공개될 것이고 앞으로 남아 있는 5월 달 그리고 이제 6월 달의 금리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은 결국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추정하는데 다만 현재 외국인과 오늘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집중됐던 것은 결국 최근 들어서 저PBR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상당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부진했던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이런 부분에서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3월 말에 국내 증시는 이제 주총 대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총 대회를 통해 가지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주가에 대한 반등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내마녀의 날에 왜 죄송합니다. 내마녀의 날에 왜 이렇게 남자들만 드글드글하냐 이러시는데 죄송하고요. 코스피가 모처럼 지금 강세여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로 몰려갔나 그래서 봤더니 삼성중공업으로 갔습니다.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일단 그 순환매 일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고 네. 안 움직였던 섹터이기도 한데다가 오늘 일단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건 뭐 신조성과가 뭐 10몇 년 만에 사상 최고치 올라왔다는 얘기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해군 잠수정이라든지 그 함정에 대해서 이제 그 수리 뭐 이런 쪽을 갖다가 한국 쪽에서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현대중공업하고 저 한화오션 사장을 지금 미국 그 국방장관인가요? 거기서 초청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억눌려 왔었던 거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일단 수주가 피크를 찍은 것 같다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였었는데 보면은 지금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보면은 네. 상반기 중에 올해 연간 목표치를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특히 이제 LNG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이 FLNG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그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급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결국은 시장이 지금 여전히 수익에 목말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종목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거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순환매가 일어났던 거고 그 움직임 속에서 보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연기금에서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사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기사를 보시면 한 11조 원 정도를 갖다가 연기금에서 밸류업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믹싱이 된 것 같습니다. 전통의 강자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부진한 모습이고요. 2차 전지도 오늘은 뭐 힘을 못 쓰던데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특정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동안 우리 시장이 보여왔던 게 일단은 순환매, 그다음에 시속 게임,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그래서 지수가 올라도 하락 종목이 더 많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상승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감지 못하고 물론 지금도 그 구조는 여전하지만 점차 옅어지고 있고 뭔가 분위기 전환의 모멘텀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 항상 불만이었던 게 미국장에서 그렇게 뜨거웠던 AI 모멘텀은 왜 우리는 하이닉스 빼고는 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불만들이 있었고 사실 네. 저 PBR주와 관련된 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재밌지 않은 전반적인 장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보면 3월 주총이 이제 시작됐죠. 그다음에 FOMC도 앞두고 있죠. 뭐 CPI 좀 높게 나왔지만 시장 충격은 크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가운데 지금 외국인은 뭐 꾸준히 샀고 많이 팔던 기관도 요즘에 좀 사자로 좀 돌아서는 이런 모양새고 예. 연기금도 보니까 오늘 2년 2개월 만에 최대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피 지수도 상징적인 2,700포인트라는 지수 자체를 지금 거의 2년 만에 돌파를 하면서 저는 좀 시장을 그래도 이제 1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좀 긍정적인 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마련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700 이제 넘어섰고요. 이 다음은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관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다른 것들도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 밸류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만 된다고 하면은 저는 3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내가 될지 뭐 시간을 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으로 조금 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에 계속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강세 현상이었었는데 최근 보면은 달러가 강세에서 조금 약해지고 있는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도 지금 보면 1,330원대에서 1,317원, 16원 이렇게 좀 내려온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CPI 그 쇼크에도 불구하고 쇼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2 언더에서 지금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어떤 주식들도 관심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어떤 측면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뭐 적자 우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네. 또 피스커라고 하는 전기차 업체 이게 뭐 구조조정 전문가를 뽑았다. 그래서 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업체 업황들이 지금 안 좋은 겁니까 많이? 저는 이제 전기차 전체에 대한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든 것은 이제 과점 자체가 꾸준하게 유지되기는 대단히 힘든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테슬라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결국에는 마진폭을 낮추면서 가격을 인하 전략을 쓰면서 판매량을 좀 더 증가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 일면에는 중국의 전기차들이 상당히 약진을 보여왔고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차 같은 이런 일반적인 완성차 브랜드들도 상당히 전기차 시장에 진출했다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전기차에 대한 캐파는 커지는 부분들이었지만 대신 테슬라가 찾아오고 있던 점유율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테슬라라는 것이 전기차의 상징적인 의미로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는 꾸준한 매출은 어느 정도는 유지는 해내겠지만 예전처럼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뭐 30%, 40%까지 나오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앞으로는 그리 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 테슬라가 할부 금융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80개월 이상에 대한 상품까지도 내놓을 정도에 대한 부분을 나타냈었는데 대신에 지금 이제 미국은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끝나간다는 것은 테슬라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그 두 번째는 테슬라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AI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구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심 어린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전기차라는 이슈로만 볼 게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주가는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 모멘텀을 보일 수 있는데 그때까지에 대한 시간은 우리가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캐즘 구간에 대한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2차 전지 쪽을 위시해서 이제 전기차 산업 전체가 캐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일단 일정 부분 성장 10에서 15% 이상 성장을 하고 나면은 초기 수요자들이 일단 소진이 되고 그러면 인프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게 돈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너도 나도 이제 참여를 하니까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전기차에 직접 진출하는 걸 주저했던 일반 그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다 이제 진입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벤처로 시작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피스커 같은 회사도 그렇고 그 많은 회사들이 결국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건 첫 번째는 자본입니다. 자본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브랜드력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이 강한 회사들은 그래도 그 브랜드를 보고 사게 되는데 전기차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소위 말해서 그런 부분이 약한 쪽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회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국을 보면은 중국 내에서도 전기차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도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2차 전지 쪽에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광산이라든지 양극재 업체라든지 이런 쪽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안에서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의 일환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캐중 구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할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지만은 그나마 한 가지 지금 날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 날이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테슬라보다 일단 2차 전지 소재 쪽에 이제 밸류체인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리튬 가격이 통상적으로 보면 겨울에 약하고 날이 더워지면은 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리튬을 채굴하는 데 있어가지고 습도가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겨울에는 습도가 좀 낮을 수가 있는데 여름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비가 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채굴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예. 그런 수급적인 측면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튬 가격은 반등을 하고 있다. 근데 수요가 아직은 강하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예. 이 부분을 고려하실 때는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저가에서 물건을 담아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지켜보실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테슬라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자체들이 이제 아예 조금씩 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후덕 내리고 있거든요. 거의 뭐 지금 $100 초반대, 심하게 보는 데는 $100 미만까지도 지금 정말 테슬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큰일이 났다 싶을 정도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테슬라의 독보적인 지위는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이제 지배적인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수요가 계속 살아있던 미국에서마저 수요가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 뭐 기가팩토리, 독일에 있는 기가팩토리 전반적으로 다 판매 부진 거기다가 가격 인하에 대한 효과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중고, 3중고에 테슬라가 지금 휩싸여 있다라고 보니까 목표 주가도 조정을 아주 그냥 큰 폭으로 내려버리는 그래서 시각 자체를 이제는 그런 얘기도 해요. 테슬라를 이제 더 이상 전기차 업체의 혁신 기업으로 볼 게 아니라 일반 자동차 업체들과 밸류를 같이 놓고 봐야 된다라고 아예 이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테슬라의 주가 조정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는 한 가지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그럼 우리 2차 전지 업종들이 테슬라의 어떤 실적 충격이나 이런 악재들이 쏟아질 때 계속 그렇게 충격이 가해질 것이냐.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점차 그 동조화 현상은 좀 옅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예. 지난주 저희가 인터배터리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내놨던 전고체 배터리나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기술적 고도화 이런 것들이 우리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2차 전지가 꼭 그렇게 전기차와 같이 묶여서 물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점차 그 동조화의 정도는 약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꼭 같이 이렇게 전기차 테슬라 충격에 같이 생각해 볼 이제는 좀 좀 따로 떨어놓고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 뭐 미중 갈등 이슈 때문에 우리 조선주가 좀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그런 가운데 왜 특히 삼성중공업이냐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여러 조선 업체들 중에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플랜트 산업과도 좀 연관돼서 저는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특수선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이제 운반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중이 있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산업에 대한 기반을 매출 비중 자체에서 40% 이상 두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오늘에 대한 상황만을 보면 오늘 유가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조선주들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유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는 과정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중동계에 대한 수급들이 유입되면서 이런 조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흔히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여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조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 부분이 바로 저는 그런 연유에 대한 이유라고 보는데 결국에 이제 플랜트 산업이 경기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플랜트 산업이 회복되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운반이라든지 LNG 상승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지금은 수요가 좀 더 증가하고 있는 기점이라고 보고
대신에 경기의 회복을 뜻하는 이 플랜트 산업에 대한 동반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좀 더 이를 삼성중공업 같은 특수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진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삼성중공업이 특수선 관련해 가지고 그 FLNG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상에서 LNG를 채굴한다고 해나 그 수출하고 그걸 저장하는 거. 예. 그다음에 FRSU라고 해가지고 LNG 보관하는 이런 쪽을 만드는데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대한 수주가 가장 강력한 쪽이 삼성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쪽에 이제 LNG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슈하고 맞물려 가지고 좀 부각이 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조선주 이번에는 뭐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계속 뭐 잘 안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평가 우려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인력 문제는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게 지금 이제 외국인 이제 고용자들, 노동자들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숙련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건 좀 풀리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항상 이제 그 조선 쪽 관련해 가지고는 노이즈가 뭐냐면은 피크 아니냐 지금이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피크 아니냐를 갖다 지금 3년째 지금 계속 오고 있고 그만큼 이제 수준은 꾸준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쪽에서 중국에 이어가지고 계속 2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예. 이제 결국은 또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우려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수주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고가 선박 위주. 우리 같은 경우는 벌크선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지 타산이 맞질 않아서 수주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최근에 수주 많이 했었던 LNG라든지 LPG선이라든지 암모니아선이라든지 그 외에도 이제 또 하반기부터는 탱커 쪽 관련해 가지고 그 오일을 실어 나르는 이런 쪽들도 결국은 또 환경 규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결국 그러면 이익 개선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냐 이걸 놓고 봐야 되는데 빠르면 이번 1분기부터는 그 개선 속도가 좀 눈에 확인이 될 거고 올 하반기부터는 숫자 상으로도 올라오는 게 좀 확연히 보일 겁니다. 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당초 수주 목표를 제시했던 거 지금 추세로 가면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고 오히려 초과 수주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과거 2007년도, 2005년부터 시작해서 7년까지의 빅사이클 기간 동안에는 네.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수주 모멘텀 가지고는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역으로 수주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익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쩌면 그 시점부터 조선주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 해군 관련해 가지고 유지보수 관련된 얘기 나왔잖아요. 예.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기에 직접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장에 이것도 이거지만은 그 방산 쪽 관련해 가지고 미국을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문이 열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방산업체, 조선을 위시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제기된 청원, 그러니까 미국 그 조선 관련 노조의 청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조선소들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갖고 소위 말해서 후려치기 할 정도로 시장을 이제 장악을 해가면서 생태계가 교란이 됐다. 이걸 막아달라라는 게 청원의 주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화답을 했잖아요. X를 통해서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하겠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지금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이 반도체에서 다른 분야로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거고 그중에 플러스 1로 지금 조선업이 여기에 지금 담길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칩법을 통해서 실제로 중국을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진심이란 말이에요. 중국 경쟁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선업도 사실 보조금 문제를 이유로 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진짜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봤었을 때 중국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게 한국조선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선박 수주량에서는 우리가 밀리죠. 다만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해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말잔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선박 수주량이라든지 선박 단가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특히 이제 단가 측면에 있어서는 역사적 고점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이제 선박 수주량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하반기에 슈퍼 사이클을 붙이기에는 아직 슈퍼를 붙이기에는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사이클 자체가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에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이제 슈퍼라고 붙일 만큼 정말 강력하냐, 여기에는 좀 의문점이 붙는 거고, 저는 앞으로 조선소에 대한, 그러니까 조선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수익성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이제 그 조선소 출신 분하고 이제 올해 지금 현장 이야기를 좀 듣고 왔어요. 예.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소의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제 논란거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조선소 일하지 않으려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런 그 조선 그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박 하나를 수주를 해도 인건비 때문에 수익성을 갉아먹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조선소마다의 어떤 수익성이 판가름이 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삼성중공 아까 예로 들었지만 사실 2022년까지만 해도 적자였어요. 네. 흑자로 돌아선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도 흑자 많이 못 내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 선박 수주를 하면 20% 계약금으로 받고 예. 선박 발주를 이제 하게 되면 나중에 나머지 이제 잔금을 이제 받게 된 이런 구조잖아요. 그 가운데 기간이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 사이 인건비가 엄청 올라버린 이런 구조를 지금 우리 조선 업종이 지금 맡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결해 가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 앞으로 조선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뭘로 잡을 거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선박 수주량이 얼마나 되냐, 이제 그거 더하기 저는 이제 그 수익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같은 조선 업종 내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조선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서 지금 뭐 틱톡, 테무, 알리 지금 여기 때문에 지금 요즘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틱톡 금지법이 지금 하원을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좀 트렌드가 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지, 네. 규제 쪽으로 완전히 가는 거죠. 이건 뭐 이제 대놓고 가는 거죠. 네. 뭐 이건 거칠 것 없이 가는 거고, 반도체를 시작으로 한 이제 중국 때리기가 전방위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조선도 있는 거고,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플랫폼에 대한 이제 규제를 시작했다. 물론 안에서의 감론을박은 분명히 있죠. 틱톡을 규제하는 게 맞냐? 뭐 20, 30대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틱톡을 규제했었을 때 그 반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있지만 지금 미국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아요. 중국 예. 때리기는. 그와는 나중에 틱톡 금지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한 거고, 만약에 상원을 통과해서 완벽하게 의회를 통과한다면 바이든을 서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원을 통과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흐름 자체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틱톡에 그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뭐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미국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이런 이커머스 업계까지도 플랫폼이라는 이 미명 아래 차단하고 견제하기만 여러 조치들이 취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이면에는 또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국가들은 이제 브릭스 국가들, 한마디로 거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유가도 상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구리 가격도 11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그리고 현재 리튬 가격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원자재라든지 원재료 관련된 가격대는 대부분 다 상승을 하는 반면에 미국 인플레이션은 현재 잡히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를 쉽게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중국 측에 대한 반격도 일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미국의 그 FOMC가 3월 19, 20일 날 열리고 난 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빠르게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중국과 그 나머지 이런 브릭스 국가들에 대한 파워가 글로벌적인 부분을 좀 더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유통기업들한테는 그러면 이런 저가 공습이 피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도 뭐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당장에 지금 그 중국 쪽 알리나 테무 같은 쪽이 이제 초기 시장 자체 현재 지금 3조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게
26년까지 19조까지 이제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우려를 해요. 근데 지금 직구 현황을 보니까요. 전체 그 쇼핑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은 온라인 직구로 해가지고 그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은 커졌는데 타국에 대한 비중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가 공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쪽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결국 가격을 무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작은 회사들, 작은 그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알리나 특히 테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저가, 뭐 최저가 입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예. 그런 쪽들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중소 온라인 쇼핑몰들은 살아남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건 네이버라든지 11번가라든지 쿠팡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향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알리 거하고 가격 비교를 몇 개를 해봤거든요. 예. 오히려 국내 제품들 뭐 치약이라든지 뭐 햇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11번가 네이버 쇼핑이 알리보다 더 가격은 저렴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약간의 좀 변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해서 물론 저도 약간 선입견일 수는 있어요. 믿지 못하는 부분들 너무 싸면은 또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은 할 거예요. 그거 뭐 쇼핑을 갖다가 작은 돈을 가지고 완전히 뭐 내 맘대로 쇼핑을 해본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그런 즐거움도 좀 있다고 하긴 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대형 쇼핑몰 특히 이제 좀 차별점이 있는 그런 쪽하고는 조금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포션이라고 그러나요?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국내 그 이커머스 그 기업 관계자분하고 이제 종사자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습을 어떻게 그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냐. 한마디로 그냥 손 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아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하는 아주 초저가 가격 파괴 전략에다가 네. 적자를 보면서도 광고와 마케팅을 엄청나게 이제 돈을 쏟아 부어서 아예 거의 SNS를 도배하다시피 요즘에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유율을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가장 많이 한국에서 우리 국내에서 사용한 종합몰 앱 순위에서 쿠팡이 1위를 하긴 했지만 2위가 알리익스프레스였고요. 3위가 11번가였는데 4위가 테무였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특히 테무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1년도 안 됐죠. 한 6개월 좀 넘었는데 테무 이용자 수가 350만 명을 넘었고요. 알리익스프레스는 1년 사이에 800만 명 넘게 하면서 130% 사용자가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딴 것보다도 지금 늘어나는 이 속도 자체가 아예 그냥 지금 작정을 하고 시장을 장악하려고 지금 달려드는 것 같은 이런 속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사실 국내에서 그 알리나 테무랑 경쟁해서 버텨낼 수 있는 곳이 아까 말한 쿠팡, 네이버, 뭐 11번가, 신세계 이렇게 자금력이 있고 좀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요 정도 말고는 사실상 정말 이대로 가면은 버티기 힘들 거다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현장에서는 뭐 곡소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거를 좀 더 국내 주식과에 대한 연관성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예. 우선은 이제 그 알리 쪽에서도 국내에 뭐 1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류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결제 관련주들 뭐 NHN, KCP라든지 KG니시스 같은 기업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택배 회사들 뭐 아시는 것처럼 CJ 대한통운 같은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현재에 대한 경제 상황과도 좀 밀접한 영향력을 좀 저는 보인다 보거든요. 우리가 과거 2019년도에 여의도에 다이소가 처음 생겼을 때 과연 저게 다이소가 여의도에 저 비싼 땅에 어울리냐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 다이소는 우리가 불황형 경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리라든지 테무를 보면서도 이건 품질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소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에 대한 경제 상황이 불황형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현재는 네이버가 속수무책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하방 경선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만큼 현재에 대한 경제 상황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여건이 형성된다면 현재 알리라든지 또는 테무에 쏠려 있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성장률이 여타의 국내 기업들로 그래도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 중국 물건에 대한 메드 인 차이나라는 것에 대한 아직까지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녹록하게 국내 기업들이 무너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쇼핑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보면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이 될까? 쇼핑 트렌드 최근 이제 여러 트렌드 중에서 탕진하는 그런 재미를 한다. 탕진 재미라는 용어를 써요. 네. 이게 이제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적은 돈을 갖고 자기가 쇼핑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죠. 이런 트렌드를 이제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잘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나 이제 테무에서 사는 제품의 퀄리티가 높을 거라고 다들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산 제품을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뭐 1년 이상 써야지 이런 생각도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적은 돈으로 마음껏 쇼핑을 하고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냥 여기서 쇼핑 자체를 즐기겠다. 이런 식의 쇼핑 트렌드를 잡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빠르게 지금 테무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지금 앱 다운로드 수나 사용자 수를 급격하게 팽창해 가고 있고 아마존도 여기에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진격이 만만하게 볼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중소형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형사들을 놓고 얘기하려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알리에서 파는 그 국내 제품 가격하고 실제로 비교해 보면 네이버 제품이 더 싼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굳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결국에 가가지고는 이제 테무가 됐든 알리가 됐든 결국은 싼 걸 많이 저가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가게 되고 대신에 이제 수수료 면제라든지 이런 걸 혜택을 줘가면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그쪽에서 소위 말해서 네이버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커버를 할 거냐? 그건 못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보셔야 되는 게 그 네이버 창에 가면은 최저가 검색 같은 거 하잖아요. 쇼핑에서. 결국 알리나 테무나 이런 쪽에서도 결국 그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온라인 그 쇼핑과 관련된 얘기니까 쇼핑과 관련된 얘기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오프라인하고 다 이제 지금 방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리나 테무가 분명히 온라인의 어떤 쇼핑 트렌드를 하나 잡은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여전히 지금도 한 3% 내외가 해외 직구 비중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영세 중소 상공업자들,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간다고 이상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산업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형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리스크가 지금 많이 확산이 돼 있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테무라든지 알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다가 예. 최저가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그 자리를 유지를 해 나가거나 키워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들은 크게 데미지를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뭐 사실 이런 쇼핑 문제도 있지만 뭐 AI 이쪽에서도 뭐 별로 이렇게 기대만큼 못 올라가는 것 같고 성장주는 성장을 해나가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모멘텀을 이제 좀 어디서 좀 찾아야 될 텐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의 공격에 대해서 위축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돼 가지고 저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시장을 온라인 유통 시장을 다 지금 중국 업체들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네이버 같은 경우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시장 규모가 한 23년 기준으로 3조 원 정도였는데 이거 26년까지 10조 원으로 3배 더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시장의 1등은 역시 네이버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유튜브가 이제 또 참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 쪽 업체들이 쉽게 따라오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를 말씀하셨는데 AI 쪽에서는 네이버는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 자체적으로 AI 플랫폼 발표를 했었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지금 공략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면은 사우디 아람코 자회사인 그 아람코 디지털이라는 회사하고 이 AI 쪽 관련해 가지고 업무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우디 쪽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는 결국 네옴시티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예. AI 쪽하고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디지털 트윈, 가상현실하고 현실하고 접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그 시장을 좀 키워나간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뭐 이쪽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지금은 센티가 좀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실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사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뭐 출구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염두를 두고 있는 분야 중에 한 개가 또 그 우리가 컨텐츠 쪽입니다. 최근에 뭐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상당 네이버 웹툰을 상당히 부각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IP를 이용해서 뭐 드라마하거나 또는 영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리밍 서비스로 우리 지난주에 손석구 평론가님 얘기하셨던 그 지지직 치지직, 네, 치지직 이런 부분도 뭐 젊은 연령층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또 끌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 이게 사실 언론을 통해서 보다 보면 위기가 나타나면 너무 위기론 쪽으로만 또 보일 때가 많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그냥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서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나 카카오나 AI를 놓고서는 인터넷 기업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시장 캐파를 확대해 갈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방향은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냉정하게 오픈 AI나 구글처럼 글로벌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갖고 직접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미나이나 뭐 챗GPT랑 경쟁하면서 냉정하게 못한,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회 전략으로 니치 마켓이라든지 자기 어떤 특화된 분야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예. 아까 저기 우리 이사님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네이버 얘기해 주셨지만,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얼마 전에 로봇 운영 체제, 웹 기반의 로봇 운영 체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근데 AI 전략도 그것과 연관해서 보면 영어권 국가들이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네이버는 AI 전략으로서 공략을 하고 있고, 그 대상이 지금 중동 국가로 지금 좁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UAE 같이 비영어권 국가에서 네이버가 공략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이런 분야에서 이제 성과를 아직은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고 있지만 계속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머지않아 하나둘씩 성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 카카오는 조금 얘기 다르죠. 동력이 좀 더 약하겠죠. 그래서 사실 대규모 언어 모델도 내는 거에 타이밍도 좀 늦은 반면에 카카오는 헬스케어 쪽에 좀 특화된 분야로 AI 서비스를 키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파스타 얼마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들이 더 특화되고 고도화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AI 전략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부터 자사주 소각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도 10월 달인가 그때 자사주 소각을 좀 했었거든요. 한 3천억 규모 정도로 했었고, 현재도 자사주를 일정 부분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네이버 쪽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진심인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라인인가요?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1위고, 그다음에 동남아 쪽 시장에서는 굉장히 선풍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계가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앞서 그 손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영어권 국가, 특히 동남아 쪽이라든지 중동 쪽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네이버가 공략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 HLB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크래프톤 관련해서도 루머가 돌았다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게 시장에 혼선을 좀 계속 주고 있는데 크래프톤이 인도 시장에서 뭐 좀 위기를 맞고 있다, 서비스를 철수할 위기에 놓였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오보고 같은 게 종종 투자하시다 보면 목격하시게 되잖아요. 네. 좀 어떤 식으로 이런 경우에 좀 대처하시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조를 지키시는 게 맞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HLB 관련된 기업들이 큰 폭에 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중에 출렁거리는 모습도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HLB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있으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이제 제조 생산을 담당을 하는 기업이고 대신에 과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판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내수 내지 화장품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명확하게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M&A 방식으로 회사들을 끌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명확한 구분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하나에 대한 뭐 리보세나비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이슈들로 대부분의 그룹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올라가 버리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가짜뉴스를 출렁거리는 모습도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른 트레이딩을 들어가 보자라는 심리가 훨씬 더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다르게 한번 본다면 우리가 최근에 게임주들이 대부분 다 바닥권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메드가 강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최근 21선 돌파하며 좋은 모습 보이다가 네. 이번에 인도 진출에 대한 얘기가 무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주가 출렁거리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불과 한 달 전에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인도 진출에 대한 성과를 또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무턱대고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투자하기에는 지금 시장에 상당히 뭐랄까 이런 악재 이슈들 또는 호재 이슈들이 넘친다라는 거죠. 보면 최근에 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한 개가 스팸 관여 종목이 있습니다. 그 스팸 문자로 많이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장마감하고 난 다음에 문자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거기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속이면서 다음날 시가를 띄우기 위한 하나의 행위적인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일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일일비하지 마시고 좀 더 이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과거에 이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한번 소송이 크게 한번 걸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메디톡스가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부 몇 명의 기자가 계속적으로 메디톡스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서 메디톡스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왔고 오히려 대웅제약은 주가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메디톡스가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냐 이런 부분보다는 그 회사에 대한 부분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요즘 세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네.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네. 가짜 뉴스 감별법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일단 제목에서 화려하면 의심부터 해야 된다. 정말 그 좋은 기사는 참 역설적이면 재미없는 기사가 가장 정확하고 좋은 기사다. 이런 뭐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까요? 꿀팁이네요. 네. 제목 화려하면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의심해야겠습니다. 네. 원자재 값 움직임이 지금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구리값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근데 이게 뭐 수요가 막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공급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가지고 사업을 정리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님. 일단 중국 쪽에서 감산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리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나타냈는데 사실 근데 구리 가격이 지금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은 많습니다. 당장에 지금 전력 사업 쪽 관련해 가지고 전선 부족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쪽과 연관해서 보게 되면은 또 그쪽에 그린 에너지 섹터라든지 아니면 일반 그 화력 발전이든 뭐든 다 전선이 연결이 되니까 그쪽 쇼티지 이슈도 있는 거고 또 전기차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도 또 구리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린에너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요즘 좀 전체적으로 좀 주춤한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오를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불을 당기느냐라고 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중국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워낙에 많이 캐내고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반작용이 좀 나온 거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지금 기초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업황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감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근데 여건상으로 봤을 때 현재 탄소 제로의 어떤 방향이 맞대면은 구리 가격은 좀 장기적으로는 좀 더 오를 여지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구리도 그렇지만 리튬 가격도 뭐 최근에 25%나 끌어올려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비슷한 이유로요. 유가도 또 지금 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 정유 시설을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을 하면서 이 정도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끌어올라지고 있다는 건 좀 인플레 측면에서는 이제 좀 걱정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뭐 걱정까지는 몰라도 일단 바이든의 어떤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결국 바이든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낮춰야지만이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면 CPI가 됐던 PP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기대치만큼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가지고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 내지는 그 금리 인하의 횟수가 최소 뭐 4번, 5번 했던 게 지금 3번으로 줄었잖아요. 네. 심지어 이제 2번을 말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에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해서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심리적으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게 자꾸 뒤로 밀리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튬 관련된 얘기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리튬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이 성수기, 채굴에 있어서 최성수기이기 때문에 가장 그 주가상으로 관련주로 얘기하면은 주가가 낮습니다. 리튬 가격 자체가 낮고요. 근데 이게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리튬 가격은 반등을 하게 돼 있고요. 따뜻해지게 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공사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전기차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튬 가격은 당분간은 좀 하방 리스크보다는 계속 꾸준히 좀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인터배터리 데이를 지난주 금요일 날 갔었는데 거기 업계 관계자들 통해 가지고 확인한 것도 그렇지만은 올 한 해 그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폭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너무 높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현대 기아 주가 어떻게 보는지 현대차 기아 요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뭐 역대 최대 규모 전기차 리콜 이슈가 네. 나왔는데 주가는 반대로 갔거든요, 오히려. 그러면서 뭐 리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으로 넣으면서 그래도 시장은 저는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요. 다만 이것보다 더 좋은 이슈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 현대차도 그렇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강조를 했던 것이 PBR뿐만이 아니라 PER. 그리고 지금 현재 배당 성향과 그리고 이제 ROE를 강조를 했었는데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쪽이 또 자동차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정이 내로 현재 그 2023년도 실적 기준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 PER 밴드를 매겨본다 5배가 채 안 되는 상황들이고 기아 같은 경우에 주가 많이 올랐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 6배가 채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의 수익성이라든지 또는 가치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현대 기아차 자체가 리콜에 대한 이슈는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리콜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오히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최선호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자동차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밸류업 쪽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주식 액면분할한 기업이 올 들어서 뭐 상장사가 12곳이나 된다고 하고요. 오늘은 또 국민연금이 참여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도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의 밸류업 쪽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결국은 밸류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처럼 주주 환원의 의지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그다음에 꾸준히 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기업들이 정부의 어떤 입장과 맞물린다고 그러면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금융주 쪽이 또 괜찮았었어요. 특히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이라든지 이런 쪽 보면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쪽은 다 정부하고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신다고 그러면 결국 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회사. 그다음에 성장과 그다음에 이제 주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회사. 딱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대주주를 좀 고려해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좀 방송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꼭 나와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